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47페이지 지정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지정. 자, 지정이라는 것은 기초를 보강하거나 집안의 내력을 보강해 주는 부분을 총칭해서 지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초판 밑면이죠. 기초판 아랫면에 보강되는 부분이 바로 지정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발바닥 아래 양말 신고 신발 신는 이런 것이 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정에는 보통 지정이 있고 말뚝 지정이 있죠. 자, 그런데 지정은 전부 다 명칭이 재료입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재료에 따라서 지정 명칭이 부여가 된 겁니다. 모래로 하면 모래 지정, 자갈로 하면 자갈 지정, 막 생긴 돌, 그럼 자갈보다 더 큰 돌을 우리가 잡석이라 해요. 호박돌 크기라 하죠. 호박돌 머리통 정도 크기. 그래서 잡석. 그리고 주춧돌 하면 주춧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창 콘크리트로 하면 밑창 콘크리트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정에서 보통 지정에서는 우리가 잡석 지정과 밑창 콘크리트 지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잡석 막 생긴 돌을 세워서 다집니다. 잡석은 막 생긴 돌입니다. 대략 크기는 20cm 전후, 좀 작아도 커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잡석은 세워서 이렇게 다져줍니다. 그런데 잡석을 다지다, 큰 돌을 다지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공극이 많겠죠? 그걸 채워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을 보통 사춤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춤작을 가지고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잡석을 세워서 우리가 다지게 됩니다. 잡석은 세워서 쓰는데, 세워서 다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야지 강도가 크죠. 보통 세워서 다져야지 강도가 커져요. 단면 2차 모멘트가 커지기 때문에 세워서. 그런데 한 켜가 기본인데 한 켜, 두 켜로 하면 안 됩니다. 한 켜로 세워서 우리가 다져주게 됩니다. 이때 그러면 잡석과 잡석 사이에 뭐가 생긴다? 공극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것을 채워주는 것을 이것을 사춤자갈이라고 해요. 사춤자갈로 채워야 돼요. 원래 사춤이란 것은 빈 공간 틈새를 채우는 것을 사춤이라고 하죠. 사춤제걸로 채워주셔야 돼요. 한 켜로 해가지고 채워서 다지고 사춤자걸로 채워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제 밑창 콘크리트 지정을 하는 거예요. 밑창 콘크리트. 그래서 위에다가 밑창, 우리도 구도 밑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기초판 밑면에 있는 것을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이때 밑창 콘크리트는 별도로 정함이 없을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설계 기준 강도가 15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주면 됩니다. 이 밑창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강도. 설계 기준 강도는 최소 15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설계 도서에 따르면 돼요. 설계 도면과 서류가 설계 도서에 따르되 아니면 혹은 60mm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뚝 지정. 자, 말뚝 지정이 말뚝 기초죠. 자, 말뚝 지정을 한 것이 바로 말뚝 기초가 되는 겁니다. 말뚝 기초. 자, 그러면 이 말뚝 지정에 대해서는 거기 지지 말뚝하고 마찰 말뚝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지지 말뚝의 개념은 바로 이것이 지지 말뚝 개념이 되는 거죠. 지지 말뚝. 자, 말뚝의 끝이 경관 집안의 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기초판이었다. 기초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자, 경관 안반 집안이에요. 안반 집안일 때, 자, 말뚝을 이렇게 때려 박았어요. 그러니까 말뚝의 끝부분이 경관 집안에 지지돼서 기둥처럼 이렇게 하중을 전달하는 것이 지지말뚝이죠. 그럼 지지말뚝은 이 연약청이 깊지 않을 때는 이 지지말뚝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찰말뚝은 이 개념이죠. 여기 기초판이 있을 때, 자, 이 경관 집안이 깊게 있어요. 이렇게 깊게 있기 때문에, 자, 말뚝의 끝부분이, 선단 부분이 안자래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 말뚝의 표면과 흙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하중을 지지하는 거, 이것을 마찰말뚝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연약층이 너무 깊다는 거예요. 경관 집안이 너무 깊게 있기 때문에, 자, 말뚝의 끝부분이 우리가 안자래 가죠. 이럴 경우 이런 마찰말뚝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찰말뚝. 말뚝의 표면과 흙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하중을 지시하는 말뚝을 마찰말뚝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지 하나의 건물, 동일 구조물에 이 마찰말뚝하고 지지말뚝을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 보면 재료상. 그 말뚝을 재료상. 어떤 재료상 말뚝을 분류했을 때, 자, 먼저 나무 말뚝이 있죠. 첫 번째 나무 말뚝. 자, 이 나무 말뚝의 경우는 목재 가지고 말뚝을 쓴 거죠. 그런데 이 나무 말뚝은 부패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패 방지를 위해서 나무 말뚝의 경우는 이 부패 방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부패 방지. 그래서 이거 생통나무로 박아셔야 돼. 생통나무. 자, 생통나무로 껍질은 벗겨서, 껍질이 부패가 잘 되죠. 껍질은 벗겨서 우리가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하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전장이, 전체 말뚝이 지하수 아래, 뭐 옛날에는 이것을 뭐 상수면 이하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 아래 박으면, 자, 이제 물속에 잠기게 박게 되면 부패균을 차단시켜서 우리가 말뚝이 부패되지 않도록 몇백 년 정도는 그냥 가도록 우리가 처리해 줄 수 있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성 콘크리트 말뚝. 자, 이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말 그대로 공장에서 만든 이 콘크리트 말뚝을 현장에서 때려 박는 것이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죠. 이거는 지하수 고려할 필요가 없죠. 얘는 썩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운반을 하든지 말뚝 현장에서 해머로 탕탕 박다 보면 소음 크죠. 그러다 보니까 말뚝을 때려 박다가 말뚝이 파손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손상된 말뚝은 장애로 반출해야 돼. 수선에 사용하면 돼. 손상된 말뚝은 장애로 반출을 해 주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수리해서 재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말뚝 가능한 원래 한 단으로 이제 보관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한 단으로 보관하는 게 원칙이에요. 보관이 원칙입니다. 원칙, 종류별로 보관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두 단 이상으로 나눠서 보관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렇게 흘러가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두 단으로 할 때는 받침대를 꼭 우리가 두 단 이상으로 할 때는 우리가 받침대를 설치를 해야 돼요. 원칙이고 두 단 이상으로 할 때는 받침대를 꼭 해줘야 돼요. 받침대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제 말뚝 세 번째 철제죠. 강제 말뚝.
자, 이 강제 말뚝의 경우는 이거죠. 강제는 녹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부식에 대한 검토를 우리가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부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녹슬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효한 대책을 강구해서 녹슬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강제 말뚝은 당연히 이제 철제니까 현장 위험은 우리가 용접을 할 수밖에 없고 철제니까 경작 위험은 용접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현장 타설 콘크리트. 뭐 옛날에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라 많이 했던 거죠.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경우는 이겁니다. 집안에 전공 굴착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집안에 땅을 뚫습니다. 뚫고 나서 여기에다가 철근을 이제 배근 조립한 걸 넣고 철근을 조립한 걸 이 안에다 넣습니다.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트레미관을 이용해서 콘크리트를 여기서 부어 넣어서 현장에서 타설해서 만든다 해서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현장에 직접 만드는 거죠. 철근 배근해서. 그래서 보통 철근 이염을 이어야 되겠죠. 현장에서. 그래서 철근 이염은 겹침 이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철근의 주근 이염은 겹침 이염으로 하는 겁니다. 자, 겹침 이염은 이 개념이죠. 이렇게 자, 철근을 잇는 것을 겹침 이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중에 저거죠. 대표적인 게 많죠. 말뚝 공법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자, RCD 공법이 있습니다. Reverse Circulation 드릴 공법. RCD 공법. 자,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 공법, RCD 공법이죠. RCD 공법은 대구경 말뚝 공법이에요. 대구경 말뚝 공법 중에 하나죠. 말뚝 공법으로서 일반적인 자 구경이 최대 구경이 6m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깊은 심도를 할 수 있어요. 깊은 심도. 최대 200m까지 말뚝을 만들 수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하로 200m까지 말뚝을 만들 수 있어요. 깊은 심도에 할 수 있는 게 RCD 공법. 자, 그리고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공법 전부 다 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부 다 이름이 전부 다 영어예요. 영어가 들어가는 혹시 나오는 공법은 거의 말뚝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2페이지 거기 보시면 자, 말뚝 간격 나오죠. 최소 이 간격 이상으로 박으라 이게요. 그래서 나무 말뚝은 끝마구리 2.5배 이상 또한 60cm. 그럼 두 개 값 중에 큰 값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성 콘크리트 끝마구리 2.5배죠. 그럼 나무나 기성 콘크리트 2.5배로 하고 근데 센치가 달라져. 최소 기준이 나무는 60이고 기성 콘크리트는 75cm죠. 그 중에서 그래서 이제 2.5배 한 값하고 75 또 2.5배 60이죠. 나무에서는 그 둘 중 큰 값입니다. 기성 콘크리트 동일합니다. 근데 그게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끝마구리 지름이 2배 이상으로 하거나 말뚝 머리 직경에 플러스 1m 가산한 값 중 플러스 한 값 둘 중 큰 값으로 우리가 설치해 주면 됩니다. 강제도 지름에 2배 이상으로 하고 75cm 중 큰 값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뚝 기초 설계 시 고려사항 나오죠. 자, 이 부분이 구조 설계 기준 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시험이 언급됐던 것은 5번의 동일 구조, 지지 말뚝 맞죠? 혼용해서 안 된다. 이 개념만 유일하게 언급됐어요. 그래서 좀 준비해둬야 될 것이 2번입니다. 자, 말뚝 기초 허용 지지력은 말뚝 지지력에 따른 것만 하고 특별히 검토한 사항 이외에는 기초판 저면의 지반 지형 가산하지 않는다 해놨죠.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초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초판이 있을 때, 자, 이거죠. 말뚝을 우리가 이렇게 박았다는 거예요. 말뚝 기초를 했습니다. 그 말뚝 기초 허용 지지력 산정할 때는 이 말뚝 지지력 이것만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말뚝 지지력 이것만 가지고 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기초판 저면에 지반 지지력도 실제 있죠? 이것도 지반 지지력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기초판 저면의 지반의 지지력은 가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넣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설계하라. 그만큼 말뚝을 튼튼하게 설계를 해주자는 개념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3번에 말뚝 기초 설계에서는 하중의 편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리고 5번에 말뚝은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지 말뚝과 마찰 말뚝 혼용도 안 되지만, 그죠? 뭐 다른 말뚝도 종류별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옹벽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옹벽. 자, 옹벽은 이거죠. 경사면이 뭐 우기나 해빙기 때 붕괴될 수 있죠. 그래서 그 면에 우리가 이런 옹벽을 설치하면서 토합을 담당해 줄 수 있는 벽이 옹벽이죠. 그러면 중력식 옹벽은 자중해에서 토합을 담당하는 게 중력식이죠. 그래서 이제 중력식 옹벽은 옹벽만 있는 거고요. 밑에 저판이 밑에 발바닥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력식 옹벽은 묵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져요. 묵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지고 이 자중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저판이 설계가 안 돼요. 저판이 설계가 안 되는 것이 중력식 옹벽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토합이 크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캔틸레바식 옹벽 나오죠? 자, 캔틸레바식 옹벽은, 자, 옹벽이 있는데 밑에 저판이 설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밑에 이 판이 저판이 이렇게, 이게 저판입니다. 저판이 있는 것이 캔틸레바식 옹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중력식 옹벽보다 토합이 커도 분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 자, 이렇게 T형이 있고 우리가 L형이죠. 그래서 이제 캔틸레바식 옹벽은 L형이 있고 T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앞구판, 뒷구판이 다 있으면 T형이고 하나가 없으면 L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축벽식 옹벽의 경우는 캔틸레바식 옹벽, 그러면 이 캔틸레바식 옹벽부터는 이거부터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져요. 자, 캔틸레바식 옹벽부터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부축벽식 옹벽은 캔틸레바식 옹벽에다 더 부과한 거죠.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축벽을 일정한 간격으로 더 보강해 준 것이 바로 부축벽식 옹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일정한 간격으로 부축벽이 설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축벽으로 이렇게 보강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부축벽이 보강이 된 거예요. 부축벽이. 제일 튼튼한 옹벽이 바로 부축벽식 옹벽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축벽식 옹벽의 경우는 자, 이 부축벽이 전단력에 대한 보강에 부축벽이 전단 보강 역할의 전단 보강입니다. 전단력에 대한 보강이 부축벽을 통해서 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옹벽의 안정 나오죠. 전도는 넘어지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2배 이상으로 설계를 해주고, 그리고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1.5배 이상 해줍니다. 가장 위험한 게 전도죠. 그래서 전도의 안전율을 2배로 잡고 있는 겁니다. 활동은 1.5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해놨죠. 활동은 저판하고 집안 사이 활동 방지벽, 그것을 전단키라고 해놨죠. 전단키. 그래서 이 전단키를 설치해서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활동. 그래서 전단키 활동 방지벽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전단키는 전단에 대한 보강이 아니다. 활동을 방지하는 거예요. 활동.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헷갈리면 부축벽에서 자, 부축벽이 전단 보강입니다. 전단키가 전단역에 대한 보강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 주의해서 봐두면 된다. 그러면 활동 방지벽은 자,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옹벽이 이렇게 있을 때, 뭐 부축벽식 옹벽이든 뭐 캔틸레바식 옹벽이든 자, 이렇게 있으면 옹벽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적은 콘크리트 옹벽 있죠? 그러면 밑에다가 이렇게 활동 방지벽을 밑에 설치, 접합 밑에 활동 방지벽을 이렇게 설계하는 게 활동 방지벽. 접합 밑에다가 이 활동 방지벽, 이게 활동 방지벽입니다. 이게 전단키입니다. 전단키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치마에 대한 안정률은 1배 이상으로 설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옹벽 시방세에서 시험이 나왔던 것은 4번이에요. 철근 콘크리트 옹벽은 원칙적으로 수평 방향으로 자, 우리가 이어치기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 옹벽을 콘크리트 이어치기 할 때는 수직 이어치기로 간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수직 이어치기. 자, 이거죠. 힘이 이렇게 작용이 되면 전단력 작용되잖아. 그럼 전단력이 최대가 되는 게 여기거든. 전단력 최소가 되는 지점은 이 윗부분이에요. 그럼 끝난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이어치기 위치는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 이어치기 해야 돼요. 그래서 수평으로 이어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어치기가 수직으로 끊어서 이어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파트는 이 기초와 관련된 우리가 파트는 이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55페이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자, 여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죠. 3문제에서 4문제 사이로 출제되는 파트가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그러면 철근이란 재료하고 콘크리트 두 가지를 합성시켜서 만든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철근이란 재료하고 두 가지 합성했죠. 콘크리트. 자,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해서 물로 반죽한 것이 콘크리트죠. 그러면 이 철근이 무엇을 분담하는가 하면, 자, 철근이 인장력이에요. 잡아당기는 힘.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인장력이라고 했죠. 인장력을 부담하고 콘크리트가 압축력 부담하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얘가 압축력이에요. 자, 콘크리트가 압축력 부담을 설계도록 만들어진 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자, 이제 철근 콘크리트 기둥, 보, 슬래브, 바닥판으로 구성된 이런 골조를 라멘 골조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라멘 골조. 그래서 이 라멘 골조가 우리가 만약에 지진에 저항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면 보통 모멘트 골조 방식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파트는 벽식 구조라고 했죠. 내력벽 또는 전단벽 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이 벽체하고 바닥판으로 구성이 된 것이 라멘 구조, 그죠? 벽식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라멘 구조가 초창기에 만들어졌고 80년도 그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는 다 내력벽, 이 벽식 구조, 전단 벽식 구조 형태로 제작이 되고 그래서 벽체와 슬래브로 구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성립됐고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 이제 최근에 이 개요 부분은 종합문제 지문 형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자, 철근과 콘크리트는 철근이란 재료하고 이 콘크리트 두 가지가 합성이 됐잖아요. 맞죠? 콘크리트는 자, 이 온도에 의한 선팽창 계수. 자, 선팽창 계수는 온도가 1도씩 상승했을 때
원래 길이에 비해서 신장 얼마나 늘어났나 비율을 나타낸 것이 선팽장 계수죠. 그러면 쉽게 선팽장 계수는 늘어나는 비율이 선팽장 계수죠. 또는 열팽장 계수라고도 하고요. 어떤 분은 또 콘크리트 열팽창율이라고 쓰는 분도 있어요. 열팽창율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쪽은 늘어나는 비율이다 이겁니다. 늘어나는 거. 자, 그 반대 개념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수축계수. 줄어드는 비율이 수축계수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계수들은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과 콘크리트가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죠. 또는 유사하다 많죠. 비슷하다 또는 동일하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동일하다. 그래서 지문에 8번 정도 언급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거의 같기 때문에 자, 철근과 콘크리트가 바로 이 구조를 만들어서 일체적 거동이 가능하도록 만든 거죠. 일체적 거동이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제작이 된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일체적 거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기억하시오. 그런데 자, 이런 계수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근과 콘크리트의 자, 탄성 계수는 다릅니다. 탄성 계수는 같으면 안 돼요. 자, 탄성 계수라는 것은 이것을 탄성 계수라고 칭합니다. 자, 이렇게 제축 방향에 자, 이런 제축 방향의 응력도에서 이 방향의 응력도에 대해서 자, 그 세로 방향의 변형도입니다. 이 방향의 변형도를 나타낸 것이 탄성계수예요. 그러면 재료가 달라지면 탄성계수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료마다. 그러면 탄성계수 반대 방향의 변형이 큰 것이 탄성계수가 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근이 콘크리트보다 탄성계수는 큽니다. 이거는 유사하면 안 된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철근이 커요. 그 점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는 자, 이거죠.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해서 물로 반죽해 놨습니다. 그래서 얘가 수화 반응, 수화 작용이라고도 하죠. 수화 반응에서 응결 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수화 반응에 의해서 수화 작용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콘크리트 무슨 성분으로 바뀌는가 하면 원래 시멘트 석회 성분이 수화 반응에서 이 수산화 칼슘 성분으로 바뀝니다. 수산화 칼슘 성분으로 바뀌게 되면 수산화 칼슘으로 바뀌는데 이 콘크리트 수산화 칼슘 성분은 pH가 12에서 13 정도 사이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요. 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다. 그러면 강알칼리성인 콘크리트에서 철근의 부식이 방지되고 있는 거예요. 철근이 녹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물 속에 있더라도 녹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수산화 칼슘 성분인 콘크리트 항상 계속 이 성질을 유지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때 공기 중에 탄산가스가 접촉을 해요. 이 수산화 칼슘에 이 탄산가스 CO2가 침투돼 가지고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을 일으키면서 콘크리트가 뭐 된다? 중성화됩니다. 콘크리트가 탄산화되죠. 콘크리트가 탄산화 또는 중성화가 이루어지면 탄산화 또는 중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탄산화, 중성화. 그러면 CO2하고 수산화 칼슘하고 결합하면서
콘크리트가 뭘로 바뀐다? 탄산 칼슘으로 바뀝니다. 탄산 칼슘으로. 이 탄산 칼슘은 pH가 8.5에서 10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 탄산 칼슘이 되어 있을 경우 철근이 부식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탄산화가 되면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근이 부식될 수 있죠. 철근이 부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식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철근이 부식만 되면 관계없지만 철근이 부식되면 최적 팽창이 생겨요. 약 2.5배만큼 최적 팽창이 생기니까 자, 콘크리트에 뭐가 간다? 균열이 가요. 그 균열로 탄산가스나 물이 침투하면서 철근의 녹슬는 걸 촉진시키고 그리고 콘크리트 중산을 촉진시킴으로써 나중에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부착균열이 생기면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물의 붕괴로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그리고 자 이겁니다. 자 철근이란 재료는 이 철근은 자 보통 일반적으로 자 이거죠. 상온 이제 대기 상태에 나온 녹슬기 쉽죠. 이 녹슬기 쉽고 그리고 철근은 고열에 약해요. 900도씨 이상이 되면 강도가 제로가 됩니다. 고열에 약해요. 그리고 철근은 가늘고 길게 뽑기 때문에 이 자굴이 발생이 되는 거야. 자굴이 발생이 쉬운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철근을 누가 피복해서 콘크리트로 피복함으로써 콘크리트로 자 피복을 함으로써 자 내하적인 구조가 되는 거예요. 내하. 그래서 고열에 약한 것이 내하 구조가 되고 그다음에 녹슬기 쉬운데 콘크리트 피부 녹슬 방향 내구적인 구조가 되는 거예요. 내구. 내하도 되고 내구도 되고 그리고 자 이거죠. 콘크리트로 감싸주면서 자굴도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굴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형태의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둘이 또 뭐도 좋다? 철근과 콘크리트는 부착 강도가 좋죠. 부착력이 우세해요. 자, 이 부착 강도 또는 부착력 자 이게 우수하죠. 그래서 우리가 철거 해체가 어려운 거죠. 일체식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저것 때문이죠. 여러분들 겨울철에 공사했을 때 강주에서 콘크리트 타서 붕괴된 게 있죠. 이런 거는 겨울에 공사하니까 강도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안 나온데 위에다 갖다 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착 강도, 이 부착력이 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부착 강도를 증가시키는 데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좋다 보시면 돼요. 철근의 주장을 증가시키는 거야. 철근의 둘레 길이 주장을 증가시키는 거야. 주장을 증가시키는 것이 부착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철근량이 같으면 가는 철근 쓰는 거야. 철근량이 같으면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게 가는 철근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리고 원형 철근보다 이형 철근 사용하는 거예요. 원형 철근보다 이형 철근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형 철근. 이형 철근이 마디어리죠. 이형 철근 사용을 하는 것이 부착력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실 거 그래서 이제 쭉 적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부착력 정도에도 가는 철근 좋아하지만 특히 이 가는 철근 사용하면
자, 가는 철근 사용을 하게 되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이거죠. 균열 제어에도 유리합니다. 균열 제어에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는 철근 써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가는 철근 사용하면 치마 균열을 줄이는 데도 좋습니다. 치마 균열. 자, 치마 균열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준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페이지, 그 57페이지 보면 콘크리트에 뭐가 나온다? 중성화. 자, 콘크리트 중성화는 콘크리트가 원래 수산화 칼슘성 및 강알칼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 탄산가스 가장 위험하죠. 산성비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탄산가스가 침투하면서 콘크리트의 강알칼리성을 상실하면서 약알칼리와 탄산칼슘화된 거죠. 탄산화된 것을 콘크리트의 중성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의 중성화가 이루어지면 철근이 녹슬고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성화 지연 대책들은 탄산가스의 침투로 인해서 중성화가 생겼기 때문에 탄산가스 침투가 느려지도록 해주면 되죠. 그래서 타일이나 돌 같은 우리가 마감재를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도료 바르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피복 두께가 두꿀수록 중성화는 늦게 오랫동안 걸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복 두께를 두껍게 하면 서서히 됩니다. 그리고 부재 단면이 커야 돼요. 부재 단면이 크면 그 내부에 뭐가 많습니까? 자, 이 석계 성분이 많으면 공기 중의 수분과 결합하면서 계속 수화 반응해서 수산화 칼슘을 형성하면서 강알칼슘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탄산가스의 침투로 생기니까 콘크리트를 밀실하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다짐 및 양생을 충분히 해줘서 밀실한 콘크리트 제작하게 되면 중성화를 지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량골재 사용량은 줄여야 돼요. 경량골재는 탄산가스 침투가 빠를 수밖에 없죠.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경량골재 사용량은 줄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습도는 높게 유지하고 온도는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성화를 갖다가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뒤쪽에 보시면 염해라든지 있죠. 그리고 알칼리 골재 반응, 화학적 침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원래 내구성이라는 것은 자, 원래 품질 그대로 변형이나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 내구성이죠. 수명 긴 거. 그러면 내구성 저하 요인에 콘크리트 중성화, 탄산화도 있는 것이고, 콘크리트 중성화, 자, 이런 탄산화라고도 하죠. 탄산화. 이것도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염해도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것이 되죠. 그 알칼리 골재 반응, 알칼리 골재 반응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균열 생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학적 침식, 그래서 화학적 침식 개념이 나오죠. 화학적 침식, 그리고 동결융해라든지죠. 동결융해라나, 그리고 철근 부식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하 요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9페이지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단점 개념이 나와요. 장점적인 측면에서 자, 콘크리트 철근을 피복해 줌으로써 내하 내구가 되고 내풍 내진진 구조까지 되죠. 그리고 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그 부집을 만들 수 있는 형상은
우리가 다 형태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유지 관리비가 적게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유지 관리비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 골조로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 고층 건물의 지하 수중 구축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장점에서 이제 차음성이 크다는 거예요. 음을 차단하는 성질은 크기 때문에 자, 공기를 통한 전송음은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기 전송음이 아니잖아요. 바로 무엇이다? 고체죠. 고체를 통해서 이제 직계 물체를 통해서 이동하는 있죠. 고체 전송음 때문에 아래층 위층 간에 진동이 들죠. 층간소음이 그 문제잖아요. 전음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전음도가 큰 거는 단점이고요. 차음성이 큰 거는 장점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 자체 중량이 무겁죠. 자중이 커요. 자중이 전체 중량의 90에서 95%를 차지해요. 자체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에서 철근 콘크리트 자체 무게가 90에서 95%란 겁니다. 그리고 습식 구조라서 공사 기간이 길죠. 공기가 길어요. 특히 자, 이 콘크리트는 겨울에 추울 때 치면 강도가 안 나옵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를 분양받은 그 아파트가 겨울에 지지고 있다. 지울에 콘크리트 치고 있다. 그럼 안 좋은 겁니다. 강도 제대로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치면서 뭐 온도 보양이나 이렇게 해주면 강도가 좀 나오는데 특히 외벽 부분은 사실상 보양을 못 하잖아. 온도 보양을. 그래서 그럴 땐 강도가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료의 재사용이 조금 곤란해서 지금 뭐 순환 골재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폐기되는 콘크리트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걸 순환용 골재라 하거든요. 그리고 시공상 기후의 영향이 크죠. 그래서 이제 겨울에 공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비교적 높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일체식 구조보다니까 철거 해체가 까다롭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8번 전음도가 큰 게 단점이죠. 이것 때문에 층간 소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철근 구조 계획은 뭐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7번은 우리가 다루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